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일단 출발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월러 이사가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이 6월이니까 바로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였지만 다시 한번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 쪽 공장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걸 막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수는 다시 한번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중동 리스크가 특히나도 주말 사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란도 이제 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들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의회 통과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안보위원회 승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는 점, 더불어서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높아지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쉽게 출발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때 한 코스닥 2% 넘게 빠지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들 좀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이 23 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오늘부터 반영이 되게 될 텐데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22일 그러니까 테슬라가 로보테시 일정이 있는 날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후부터 오스틴에서 운행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델 Y 차량 10여 대를 통해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맨 처음에는 소수의 SNS 인플루언서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정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 보도를 봤을 때는 오스틴 시내들을 좀 곳곳을 좀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가 안 좋은 소식이 좀 있기는 했어요. 신규 자율차 규제법 공식 발효가 9월 1 일부터 효력을 발효할 것이다. 발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지역의 텍사스 주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다른 주 대비해서 텍사스 주는 규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쉽고 완화가 된 경향이 좀 있었는데 텍사스마저도 자율차 규제법을 좀 공식적으로 발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테슬라한테는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공공 안전 위협 시 주 정부 허가 철회도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걸 다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 안전성에 있어서 위협에 문제가 된다면 이 규제를 또 철회할 수 있다. 허가를 했던 것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테슬라한테는 조금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하는 뉴스였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리스크가 주말 사이에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히나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서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 크게 좀 확장해서 본다면 방산에 대한 자주 국방에 대한 아이디어는 당연히 확장될 수밖에 없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국가인 독일도 스카이쉴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유럽 하늘을 좀 덮는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걸 방어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서도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대도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유럽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이 시스템을 모델로 한 스카이 쉴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러시아 침공 위협에 유럽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로 해석이 되면서 유럽 차원에 있어서는 통합 방공망 구축 필요성도 함께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현재 이제 러시아의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징병제 부활, 지하 벙커 확충 등 전 방위적으로 대비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를린 시장은 도시 상공의 방공 체계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라면서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국민의 55%가 독일을 굉장히 적대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독일이 이런 스카이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ESSI라고 해서 유럽 영공 방어 이니셔티브의 줄임말입니다. ESSI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아스터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독자 노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안보를 미국산 무기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면서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바이 유러피언이라고 해서 만약에 유럽 안에서 국방비를 늘려서 방산 무기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K 방산이 아니라 바이 유러피언 유럽에서 나오는 국방 무기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걸 살 것이다라는 부분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럽의 방공망 구상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전략적 차이 속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은 미국과 대서양들 사이의 그 국가들의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는 상황이고 프랑스는 유럽 자체만으로도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자주 국방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한 가지 뉴스를 좀 더 볼 텐데요. 오픈 AI 하면 챗 GPT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이번에 오픈 AI가 미국 국방부랑 같이 이제 더 협력을 하면서 회사 임원들이 미국 군대에 입대한 이유가 기사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픈 AI가 지난 6월 16일 지난주에 이제 미국 국방부와 2억 달러 규모의 군용 AI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은 전달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픈 AI가 국방과 이제 처음 맺는 계약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방 부분이기 때문에 기밀이었고요. 전투나 안보 분야에서 AI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픈 AI는 드론 방어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방산 협력을 시작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군대랑 AI랑 엮인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죠. 팔란티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AI 기업들도 다 지금 국방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오픈 AI, 메타, 팔란티어에 있는 고위급 임원들이 미국에 있는 육군 예비군의 201 파견대를 중령 계급으로 입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이제 군에 들어가서 경험을 좀 하게 되면서 군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원격 근무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이고요. 군 안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가르쳐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행보일 수도 있는데 직접 군에 입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좀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일반 직원이 아니라 고위급 임원들이 입대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이스라엘에 AI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이란 공격 대응 등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특히 작전 그 목표물을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고위급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은신처는 어딘지 이렇게 추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과가 두드러졌다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 군대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AI 도입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서 미국 군대에 있어서도 조직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애플과 관련된 소식을 하나 볼 텐데요. AI 검색 시스템 하면 앞서서 살펴봤던 오픈 AI의 챗 GPT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퍼플렉시티입니다. 퍼플렉시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 그러니까 챗 GPT랑 좀 다른 부분을 찾는다면 굉장히 최신 기사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걸 기사를 출처를 꼭 항상 밝혀준다라는 부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플이 이번에는 퍼플렉시티 인수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상 최대 M&A 가능성도 전제 점쳐지고 있는 건데요.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인수합병 책임자 에이드리언 페라카와 서비스 부문의 수석 부사장인 에디 큐 등 고위급 임원들이 직접 노미니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퍼플렉시티가 최근에는 기업 가치가 140억 원
140억 달러까지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인수가 이어질 경우에는 2014년에 비츠를 인수했던 그 금액도 훨씬 넘어서는 굉장히 최대 규모의 M&A가 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실시간으로 웹을 접근하거나 아니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AI 검색 시장에서 오픈 AI에 이어서 굉장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도 사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현재 구글에 연간 약 200억 달러를 지급을 하고 있고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반독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계약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퍼플렉시티가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는 삼성전자랑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AI 기능 통합을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애플과의 인수 또는 독점 파트너십 협상은 전략적인 경쟁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같이 얽힐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픈 AI랑 같이 애플이 협업한 내용은 애플 인텔리전스고요. 애플이 지금 퍼플렉시티 검색 엔진도 다시 한번 인수 검토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다면 애플이 AI에는 있어서는 굉장히 진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가 CNBC 인터뷰를 통해서 7월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제 고용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7월보다는 9월 인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월러 이사는 그 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7월 월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일단은 가장 페드의 의장인 파월 의장과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른 연준 이사들과도 좀 의견 차이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인데 월러 이사는 지금 7월 월에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지지하고 있어서 의견 차이가 좀 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다.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오히려 고용 시장에 대한 둔화를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관세로 인해서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 안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자신은 7월 월에 좀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지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가 나와서 지수가 좀 상승하긴 했지만 이 이야기가 나왔던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시설을 공격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확전되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중동 리스크가 나오고 나서는 또 의견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랑 폭스콘 관련한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로봇인데요. 엔비디아랑 폭스콘이 미국에 있는 AI 서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그리고 대만의 전자 제조업체인 폭스콘이 힘을 합쳐서 내년 초에 미국 휴스턴에 신설되는 AI 서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라고 합니다. 폭스콘 공장은 내년 1분기부터 엔비디아의 GV300 AI 서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때까지 로봇 도입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로이터 통신 보도를 좀 보면요. 도입 예정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케이블 연결이나 부품 조립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는 행동들을 좀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AI 서버를 생산하는 그 라인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 투입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폭스콘도 AI 서버 생산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용하는 건 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폭스콘은 자체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외에도 중국의 유비테크의 로봇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모델이 실제 사용되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로봇들이 활용하게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아마 기존보다 더 넓은 휴스턴 공장 환경이 로봇 도입에는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정도는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젠스당 CEO는 이미 올해 3월이었죠. 그때 인터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5년 이내 대규모 생산 라인에서 활용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을 휴스턴 공장을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해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로봇 관련해서도 함께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볼 건데 미국 쪽에서 상무부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소식통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이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당연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옥죄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통제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기사가 중국 기업이 미국 규제를 피해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엔비디아 칩으로 AI 훈련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기업 말레이시아 데이터 센터 임대로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회피 의혹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엔비디아의 AI용 반도체가 장착된 서버를 임대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회피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 AI 기업 기술자 4명, 대용량 데이터 학습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입국해서 서버 300대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현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AI 데이터를 중국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이걸 그대로 중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첨단 반도체 AI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출 통제 대상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회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당국은 현재 국내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런데 불법 거래나 수출 통제 회피 시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이번에는 말레이시아까지도 수출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말레이시아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은 원전을 짓고 하는 부분에 가장 관심이 좀 높았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원전하면 짓고 나서 이 부분을 해체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체 쪽에 시선이 좀 옮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6월 26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원전 고리 1호기 관련해서 해체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특히나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1978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2017년에 영구 정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초 원전이고요. 이번 승인으로 한국 최초 원전 해체 사례가 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해체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 해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승인 여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해체 경험이 사실 국내 기업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해체 기술을 좀 가지고 해외까지 나가서 지금 체코 수주한 것처럼 따오려면 트랙 레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해체를 잘했다라는 경력 기술서 같은 거죠. 그런 게 좀 필요하고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게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리 1호기를 통해서 이 트랙 레코드를 점차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전 세계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국가는 딱 미국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고리 1호기급 해체 사례는 드문 상황입니다. 한국은 해체 기술 96개를 확보를 하곤 있습니다. 다만 미국보다 안정성 검토가 엄격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해체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실제 승인이 나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미국과 같이 협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만약에 해체 시장이 진짜 오픈하게 된다면 이 시장은 500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 한 기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 한 1조 정도 든다고 하고요. 시간은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돼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원전이라는 특징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500조 원의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개화기를 맞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전이나 해체 관련된 쪽들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앞두고 어느 정도까지 주가 변동성이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루닛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AI에 대해 굉장히 진심인 상황이죠. 백조 투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간담회를 열게 됐는데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기업이 딱 한 기업이 참여했는데 그게 바로 루닛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지난주였죠.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SK, 카카오, LG, 삼성, 네이버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AI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지금 루닛이 유일하게 참여하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루닛은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의료 AI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루닛이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한 기업으로서 헬스케어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참여를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 관련해서 의료 데이터를 계속 지금 포트폴리오를 쌓아가고 있는 구간인데 그걸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AI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과 직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의료 데이터만으로는 글로벌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를 계속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루닛 하면 암 진단 쪽에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 AI도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AI 관련해서 지원을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네이버 카카오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종목이 대장주로서 자리를 잘 잡아주게 된다면 그 밑에 있는 중소형단까지도 이 수급이 같이 순환이 좀 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 AI까지도 시선이 좀 갈 수 있고 힘도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하고 또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서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의 공장에 들이는 거 안 된다라고 반대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일단 미국 쪽에서 먼저 나오긴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된 상황이고요. 미국 상무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된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졌던 대중국 제재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이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서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수저우에 낸드 플래시와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시에 지금 디램 공장을 가지고 있고 충칭과 다롄의 각각 패키지 공장과 낸드 플래시 공장을 지금 사진처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어떤 방침과 관련해서 가지고 가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SK 관련해서 하나 더 기사를 좀 볼 텐데요. 맥쿼리 쪽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영업이익을 2027년에는 90조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 TP 36만 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면서 반영이 어느 정도 주가에 된 상황이고요. 90조 영업이익을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해가 23조였거든요. 그래서 90조면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파격 전망을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맥쿼리 쪽에서는 목표가 상향 근거로 급증하는 실적을 매로 들었습니다. 맥쿼리가 예상하는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올해는 44조, 내년엔 68조, 27년에는 90조 7천억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정말 잘 나올 수 있을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최태원 회장 그 코멘트 관련한 내용을 하나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AI 간담회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기서 울산에 7조 원 규모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면서 최고의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2029년에 이 센터가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100메가와트 규모이고 GPU가 무려 6만 장이 들어가면서 클라우드랑 제조 융합형 AI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작이 100메가와트고 향후에는 1기가와트까지 더 확장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국내외 AI 수요를 충족하는 글로벌 허브로 키우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세계 3대 AI 강국으로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AI 바우처 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 그리고 AI 펀드를 통해서 스타트업 2만 개를 육성해 달라 등등 다양한 정책들을 좀 제안했다라고 하고요. 국가도 이미 AI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100조 원 투자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 전반적인 흐름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그리고 주말 사이에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뉴스들 클리핑해서 왔는데요. 이번 주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에 있는 소식들도 잘 모아서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